한국에게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 언론을 속이고 있다며 태국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격한 분노를 느끼며 불법 파업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태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국 영상 하나로 인해 태국 시민들과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영상은 무엇일까요? 사연 스토리로 보내주신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나파예요. 올해 28살이고 태국 외교부 산하한테 문화교류진흥원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지금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오해와 갈등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한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로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는 제 제2 외국어가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외교부 산하한테 문화교류진흥원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양국 간의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돕는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 지원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제가 담당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K컬처 페스티벌 인 방콕이었어요.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고 태국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죠. 한국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양국 관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죠. 태국 내 한국 공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한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게시물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죠. 특히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인들이 태국의 길거리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SNS에는 계속해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고 심지어 일부 현지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서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보도자료도 내고 해명자료도 만들고 기자회견도 열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문화교류 행사도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한 달 전에 왔어요. 태국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우리 진흥원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20년 가까이 이어온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큰 상실감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의 30명 직원들도 모두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계 태국 기업인 연합회 회장님이신 리웨이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곧 그의 제안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취재해오면 거액을 주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즉시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타나파 씨,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진흥원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30명의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게다가 20년 동안 쌓아온 양국 관계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양국 관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죠.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공무원이 양국 관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앞으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일하는 한때 문화교류진흥원은 방콕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근처 공장단지도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요즘 SNS만 열어보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불만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외국계 기업들보다 더 좋은 근무 조건과 높은 임금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말 황당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의 길거리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SNS에는 매일같이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이 한국인답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문들이 퍼질 때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거였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메우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리웨이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태국 최대 기업인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중국 계시고 태국 내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회장님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셨어요. 창밖으로 차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자리였죠. 타나파 씨, 당신은 아직 젊고 유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잘하시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한국에 가서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특히 한국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보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죠. 게다가 이 일이 성공하면 당신의 부서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놓인 와인잔의 붉은 액체가 마치 피처럼 보였죠.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후진국이나 다름없죠. 당신이 가서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고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봤죠.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떠올랐어요. 어쩌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제안이 너무나도 비윤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에 배신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구나 저희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올해 말이면 예산이 끊길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20년 동안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힘써온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수파차이 과장님, 올해 결혼을 앞둔 라찬옥 씨, 두 아이의 학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파이린 씨. 그들의 생계가 제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리웨이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죠. 리웨이 회장님은 제게 고급 카메라와 노트북을 건네주셨어요. 이것들로 한국의 민낯을 담아오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장비들로 다른 것을 담아올 생각이었어요. 바로 진실이요. 출국하기 전날 저는 한때 문화교류진흥원의 옥상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방콕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다니 정말 안타까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양국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손가방 안에는 리웨이 회장님이 주신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죠. 이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불안한 마음뿐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먼저 가장 놀란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보통 한 사람당 10분 이상 걸리는데 여기는 단 3초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전자 스캔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역시 IT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귀여운 로봇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태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죠. 이 로봇이 실시간으로 제 표정을 읽고 제가 태국인이라는 걸 파악해서 태국어로 말을 건 거라고 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차량 내부는 너무나 깨끗했고 에어컨은 적정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태국의 공공교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차량 내부의 모든 안내방송이 태국어를 포함한 4개 국어로 제공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이동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부터 휠체어 리프트까지 모든 시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묵기로 한 호텔은 명동 근처였는데 체크인 과정도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체크인하고 모바일 키로 문을 여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객실 내부의 모든 시설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시내 구경을 나갔는데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본 서울은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명동거리를 걷다가 본 한 광고판이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태국에서 본 뉴스에서 폐업했다고 주장했던 한국 기업의 최신 광고였거든요.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메뉴가 무려 8개 국어로 제공되더라고요. 음식 사진도 너무 상세해서 외국인도 전혀 어려움 없이 주문할 수 있었죠. 게다가 결제도 모바일로 간단히 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당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태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요즘은 뜸하네요. 빨리 양국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친절한 분들인데 왜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로봇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재고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계산할 때 보니 한국의 물가가 태국보다 높긴 했지만 그만큼 시설과 서비스 수준도 확실히 달랐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은 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어요.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세심함 같은 부분들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의 향연을 보고 있자니 문득 방콕의 밤거리가 생각났죠. 방콕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뭔가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리웨이 회장님이 원하는 건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제가 보는 건 정반대였거든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는데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였어요.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지하철 내부의 공기질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광판에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강남에 도착해서 코엑스를 둘러봤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입구에서부터 AI 안내 로봇이 반겨주는데 이번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아랍어까지 지원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미디어 아트월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아트를 보면서 이런 걸 두고 후진국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는 근처 푸드코트에 들렀는데 여기도 완전히 스마트화되어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면 음식이 완성됐을 때 알림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이런 게 일상이 된 나라를 어떻게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사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문화교류진흥원 소속이라는 신분 덕분에 특별히 견학할 수 있었죠. 이곳에서 본 기술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모습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장 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어요. 최신식 헬스장부터 어린이집까지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홀대한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였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어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죠. 밤이 되자 건물 외벽에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에 속아왔는지. DDP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들이 반려견 이야기를 하면서 키우고 싶다고 조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부모님은 반려견을 키우는 건 큰 책임이라며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해야 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리웨이 회장님이 원하는 부정적인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제가 본 건 선진화된 시스템, 질서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은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의 모습을 태국에 알리는 거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였고 이런 진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특히 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식용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죠.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SNS에서는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판다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을 둘러본 결과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돈된 시장 분위기에 놀랐죠. 시장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지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가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개고기를 찾곤 해요. 우리가 그런 걸 팔지 않는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가기도 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어요. 태국에서 봤던 그 수상한 동영상들, 그리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동물보호단체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활동가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근 들어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인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예요. 실제로는 중국의 불법 야생동물 거래상들이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활동가분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오히려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다고요. 동물 학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온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려견용 메뉴까지 있더라고요. 한 손님은 자신의 강아지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오후에는 서울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들을 돌보고 있었고 입양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입양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호소의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이제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동물병원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려동물 보험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퍼지는지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때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워갔고 동시에 한국을 비방하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항상 중국계 미디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평화로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 음수대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는 강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나라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였죠. 그런데 왜 이런 진실이 태국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진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요. 리웨이 회장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의 계획에 노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다시 보고 인터뷰 내용도 다시 들어봤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내일은 어떤 진실을 더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언젠가는 태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거라고 믿었죠.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리웨이 회장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먼저 한태문화교류진흥원의 동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서요. 특히 중국계 기업들이 어떻게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려 했는지 그 증거들도 함께 첨부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예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SNS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 지하철의 편리함,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까지. 모든 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었죠. 처음에는 몇몇 악성 댓글도 있었어요. 너는 한국에 매수됐다라든가 애국심이 없다는 식의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시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태국의 한 큰 언론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SNS 게시물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더 큰 기회였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리웨이 회장님의 제안,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왜 이런 거짓 정보들이 퍼지게 됐는지까지. 특히 중국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면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돕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인터뷰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은 우리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했어요. 월급도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았고 복지도 정말 좋았어요. 기술 교육도 해주고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주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도 서서히 수그러들었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죠. 진흥원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진실찾기 프로젝트였죠.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진실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행히 이 제안은 빠르게 승인됐고 지금은 첫 번째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중이에요. 리웨이 회장님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태국 정부가 중국계 기업들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칠 전에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속고 있고 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밤 제 SNS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사람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사람들까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